안녕하세요. 유클리드와 비유클리드 기하 호스팅을 오늘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오늘은 이제 저와 이제 최혜경 선생님이 발제를 해서 발표를 둘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훈 교수님 코멘트를 좀 받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를 할까요? 아니면 최경 선생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하고 화면은 오늘은 그냥 컴퓨터로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요거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네,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제가 그냥 요거 스터디 진행을 하면서 좀 미술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리서치를 하고 뭐 그런 자료들을 제 나름대로 좀 모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이번엔 사실은 원론에서 이제 원근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다가 이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유클리드가 옵틱스라고 또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원근법 관련돼서는 그 옵틱스를 많이 보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클리드 옵틱스나 그 원론이나 다 고전 이제 서적인데 그거를 참고를 해갖고 많이 뭐 원근법을 체계화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옵틱스 내용을 조금 찾아봤어요. 음. 근데 지금 옵틱스도 그 원론과 비슷하게 앞에 정의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명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앞에 있는 6개 명제만 오늘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를 읽어보면, 어, 그, 그 눈에서 첫 번째가 직선으로 그어진 선이 매우 넓은 공간을 통과한다. 지금 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눈에서 어 잠깐만요. 여기 이거를 여기 잠시만요. 음 펜을 사용할 수 있나 제가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음 그냥 마우스 커서로 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눈에서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는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영어로는 보통 비전인데 한국말로는 뭐 시야, 시선, 시각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상황에 맞춰서 시야라던가 시각 아니면 시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시야가 원뿔 모양이라고 이제 두 번째 정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뿔의 정점에 그 눈이 있고 그 한 개의 밑면이 있다. 어. 그리고 시선이 닿는 것은 보이며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제 어 그 나중에 명제 1번에서도 그 시선을 레이즈 오브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각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눈에서 마치 빛처럼 이렇게 광선이 뿜어져 나간다는 입장, 그런 입장이 있어서 유클리드의 입장도 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는 이제 물체에서 그 입자, 에이돌론이라고 하는데
그 데모크리투스 같은 사람이 물체 입자가 있어서 그 물체 그 에이돌론이라고 그 입자가 계속 이렇게 방출돼서 그게 눈 안으로 들어온다는 뭐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클리드의 입장은 그 눈에서 광선 같은 시선이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보면 이제 거기 각도 그 물체 크기를 얘기할 때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각도가 크면 더 크고 작으면 더 작고 각도가 같은 것은 같은 크기로 보인다. 저희가 이제 닮은 삼각형을 얘기할 때 뭐 그 사이각이 같으면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이제 저도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왜 이게 꼭 이렇게 뭘 위해서 5번, 6번이 들어갔는지가 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시야의 위에 보이는 것이 위에 나타나고 아래쪽 범위 내에서 보이는 것이 아래에 나타난다. 그리고 6번은 오른쪽 시야의 범위에 있는 것이 오른쪽이고 왼쪽 시야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왼쪽에 나타난다. 음, 그런 내용이 정의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각도에서 보이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7번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명제들 6가지를 살펴보면 그 여기서 1번 명제 요 그림을 보면 그 여기 AD라는 요 면에 물체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이것이 보일 때 한 번에 전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즈 오브 비전이라는 시선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네, 그리고 AD 여기에 닿는 곳이 있고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연속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그 시선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물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좀 읽어보면서 요 AD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떤 시야의 한계에 물체가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는데 그 물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그런 설명을 넣, 넣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명제 2번에 보면 여기 어 GD에 있는 물체랑 KL에 있는 물체랑 GD에 있는 물체가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를 여기 이렇게 시선이 B에서 뿜어져 나가는데 GD에 시선이 더 많이 닿는 시선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선명해 보인다. 여기 보면 more raise라고 돼 있어 갖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시선이 더 개수가 많이 닿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어떤 모든 물체는 일정한 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에서 시선이 뿜어져 나가는데, 어, 그 시선들이 또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시선과 시선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는 그 빈 공간에 들어가 있어서 그 시선이 닿지 않아서 안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 시선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 닿지 않는 곳이 있다. 그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약간 그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밑에 이제 번역한 거를 써놨는데, 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여기 보면 AD 라인에 이 AB, BG, GD가 간격이 지금 똑같은데, 그래서 동일한 공간 중에서 그 AB보다 요 G 뒤에 있는 게 더 짧게 보인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아는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 여기 삼각형 그 AEG를 봤을 때, 변 AE에서 중점 G를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BG랑 GE가 평행하도록 그리고 아니다. G가 중점이고 그 AG의 중점이 또 B니까 AB랑 BG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중학교 때 중선 정리인가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G의 길이의 절반이 GZ 아니 BZ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어 이게 절반인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AG랑 GE랑 길이가 똑같고 삼각형 AGB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인 BG가 AG보다 더 길이가 기니까 어, 삼각형 BZE를 봤을 때 그 GE가 BZ보다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각 GEB보다 더 작은 각이고 요 GBE가 더 작은 각이고 그리고 여기 BG랑 GE가 평행이기 때문에 각 GB랑 뭐 BEG랑 각이 같으니까 여기 GEB랑 BEZ을 비교했을 때 GEB가 뭐 각이 더 크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갖고 여기 GEB가 BEG보다 각이 더 크기 때문에 AB가 BG보다 더 길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지금 AB랑 GB가 길이가 같더라도 GD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인다. 그 얘기를 요 각이 더 작기 때문에 작아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그 저희가 이제 스터디에서 얘기했던 그 무한점 그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6번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A, B랑 G, D가 평행일 때 이게 실제로 평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6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5번에서 봤듯이 그 TK보다 GL이 더 길고 또 GL보다 BD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요 선분의 길이가 더 짧아 보이니까 어, 그 이것을 봤을 때 A, B랑 GD는 평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한점에 관한 그 어떤 생각 같은 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요렇게 6가지가 제가 그 옵틱스에서 이제 좀 준비한 명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르네상스 사람들이 어, 어떻게 이용했는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원근법을 체계화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음, 그린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을 얼굴 앞에다 두고 실제 그 성당이 있는 자리에 그 그림을 설치해 둔 다음에 거울로 자기 그림을 비췄다가 치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그림이 얼마나 이 성당과 똑같은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설치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브레넬레스키는 원근법만 체계한 게 아니고 그 이 사람이 그 피렌체 대성당 도물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 근데 이 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때 뭐 네, 이 사람이 유클리드 기하학도 많이 참고했다고 하고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뿐만 아니고 이 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이 당시에 뭐 수학 뭐 다른 역학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어떤 그 벽돌끼리 이렇게 붙였을 때 걔네들이 빠른 시간에 굳을 수 있는 모르타르라고 하는 그런 재질이 또 이렇게 좀 어, 약간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렌체 돔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이 피렌체 돔이라는 게 로마에 있는 판테온 돔이 거의 언제였더라? 거의 한 그건 1000년 넘게 백 몇 년? 백 몇 년도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판테온 돔보다 더 큰 돔이 만들어진 게 피렌체 돔인데 그게 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들이 원근법을 공부를 해갖고 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뒤러의 그 목판화인데 어떤 식으로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루트라는 악기를 그리는데 실을 이렇게 실제로 연결해 놓고 여기 그림을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게 설치를 한 다음에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이제 실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이런 방법을 또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히 하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깊이 있는 공간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르네상스 그림에 보면, 요건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격자 모양, 이 평행선들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는 이런 격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평행선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만나는 곳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음, 그래서 이 평행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제 아까 옵틱스에서 초반에 봤던 것들은 요 면들을 다 평행으로 놓는데 그 면들을 굳이 평행으로 놓지 않아도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작가들이 외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그림에 홀바인 대사들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이상한, 모양이 그림의 옆에서 보면 해골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이, 재밌어 하고,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했다. 뭐 그런 걸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음.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위에 거기 있잖아요. 각 그 네네. 5번, 4번하고 5번 어,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어 저는 이제 천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천문학 쪽 역사를 보면 뭐 천동설에서 아니 지동설에서 천동설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 그 가계관에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그게 좀 떠올라서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음, 원래 이제 천동설, 그러니까 지동설이었을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천동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음, 별이 이제 연주시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이제 별이 각도가 달라져요. 조금씩 위치가. 그래서 그게 이제 각이 작아서 측정을 못 했는데 그걸 이제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확실히 이제 연주시차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 지동설이 맞다라고 되는 계기가 됐다고 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떠올라서 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그 물체의 각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음, 물체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음,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눈에서 보이는 그 각이, 요 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그거랑 좀 연관이 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음. 혹시 어, 또, 네. 네. 그,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그림들 보면은 점 4개짜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처음 네, 여기 있는 그림들 보면 첫 번째 그림 보면 점 4개 있고, 또 두 번째 그림도 여기 G랑 D 사이에 점 4개 있고, 음. 그럼 점 4개 있으니까, 크로스 레이쇼 개선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크로스 레이쇼가 여기 B 말고 B 다시라는 점이 있고 그, 그 점이랑 GD랑 이은 거랑 음, BGD 이 삼각형 두 개가 크로스 레이시오가 같다라는 거면 그러면은 두 개가 같다고 우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럼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그 다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또 추가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코멘트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유를 해볼게요. 화면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저저번 시간에 이제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각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가게 정의부터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가게 정의가 끝점이 같은 어떤 이런 두 반직선이 있을 때 요 도형을 이제 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는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그 벌어진 정도를 이제 각도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렴풋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정경윤 교수님께서 이제 각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조금 뭐 힘들다 정도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한 요 정도로 이제 배운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각도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60분법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배울 때는 60분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왜냐면 이제 쉽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도 쉽고 하니까 그래서 60분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 한 바퀴를 360도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단위를 도라는 단위를 쓰고, 얘를 그러면 360도로 표현을 하려면 360분법이라고 하지 왜 60분법이라고 했냐?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1도를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나눌 때 60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60분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도를 솔직히 여기도 조금 신기하기는 하는데 보통 십진법으로 쓰면 10분의 1로 나누거나 아니면 100분의 1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60분으로 나누었다는 게 그러니까 60 아니야. 잠시만요. 60분이 1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눴다는 게 그러면 1분이 60분의 1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눴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책에서 봤을 때는 60이 약수의 개수가 많아서 60을 채택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기했고요. 그러면 60분법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었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와중에 이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천체 관측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이 하루 동안에 원래 여기 있던 별이 서쪽으로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요만큼 해서 하루 동안 요만큼을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같은 시간에 관측을 하면 원래 어제 여기 있던 별이 오늘은 여기 있고 뭐 내일은 요만큼 가서 있고 그 다음 날은 요만큼 가서 있고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하루마다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별이 이제 공전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동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얘가 이제 지구거든요. 그리고 얘가 태양인데요. 지구가 이제 태양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이건 이제 북쪽에서 이게 내려다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시간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만큼 요만큼 돌아갔으면,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별을 보면 여기가 자정이 되겠죠? 여기가 자정이 되고, 근데 요 상황에서는 이 방향이 이제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별빛은 너무 멀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원래는 자정의 이 방향에서 보이던 별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 방향에서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왼쪽 그림처럼 여기 있던 별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돌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이 지점에서 1년 한 바퀴를 돌면 365일만큼 돌고 그래서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별을 관측을 할 때는 오늘 여기를 관측을 했으면 1년 동안이면 이만큼 돌아서 여기를 오는데 그럼 하루에 요만큼 가는 거를 대충 이제 365분의 한 바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65는 약소의 개수도 좀 작고 그리고 이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360이 가장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0의 배수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360도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고 뭐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60분법을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호도법인데요. 호도법은 60분법과는 다르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요.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단위원에서 하는데 일반적인 원을 생각을 했을 때 반지름 R짜리 일반적인 원을 생각을 했을 때 각도가 세타만큼 벌어져 있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도 비례하고 그리고 각도에도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K는 이제 비례상수고
R 곱하기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가 1이었을 때 그때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비례상수를 1로 놓고 싶으면 각도도 1이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각도를 1이라고 둬서 비례상수가 1이 되도록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배우는 삼각함수에서 요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반지름과 각도의 비례로 반지름과 호의 이제 비율로서 각도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과는 원주율 이제 파이죠. 파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원주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가 원의 둘레에 대한 비율이에요. 근데 그게 둘레에 대한 비율이 기준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이제 나눈 값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파이 R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게 이제 요 파이의 정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반원은 이제 반띵이니까 호의 길이를 이제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쓰여지게 되고 그럼 이제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리고 걔가 2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180도가 파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대응 관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호도법과 60분법의 대응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호도법 이런 거 왜 써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 저도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다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제 쓰는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도법을 처음에 도입을 한 사람이 이제 로저 코츠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알아보니까 뉴턴 박사학위 그 지도 교수가 뉴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뉴턴의 제자이신 분이고 그리고 천문학이나 이런 천문학을 그 연구를 할 때 계산이나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연주시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델링 작업을 각도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60분법을 쓰면 계산이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모델링 작업이 간편화될 수 있도록 호도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정보인데 오일러보다 먼저 오일러 공식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약간 소소한 정보들도 좀 재밌었고요. 그러면 호도법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이 편하냐라고 했을 때 60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랑 각도의 단위가 달라요. 길이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라고 하고 각도는 이제 도 단위라고 했을 때 얘네끼리 단위가 달라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물리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불편한데, 호도법의 경우에는 이제 각도 자체가 아까 L은 R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단위가 미터고, 얘도 단위가 미터고, 얘는 사실 단위가 라디안이긴 한데, 거의 비례상수 역할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비례상수나 수치 이런 역할을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물리량들 간의 표현이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60분법 같은 경우는 단위가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처럼 이제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이나 치역의 이제 물리적인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호도법 같은 경우는 물리적 차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이제 미분할 때 호도법을 쓰는 것과 60분법을 쓰는 것과 요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각함수 미분의 편의성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뭐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면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y는 sin 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볼 텐데 어, 호도법
호도법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미분을 하면 돼요.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미분을 하면 그냥 깔끔하게 코사인 x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60분법으로 만약에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요 극한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극한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하고 이제 그 부채꼴을 그려봤고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죠. 요 길이가 2분의 1 사인 세타. 잠시만요. 아, 네. 요 길이가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요 길이가 호의 길이니까 사실은 세타인데, 그 세타가 360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 도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요 길이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인데, 제가 요거를 조금 잘못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극한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스퀴즈 정리를 활용을 하면 요 극한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극한이 180도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극한 계산을 미분 계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극한 계산을 할 텐데, 그 극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180도분의 파이라는 어떤 상수가 붙게 되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미분을 했을 때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미분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발표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경 교수님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잘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뭐, 제가 코멘트 할 게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제가 사실 유클리드가 다른 책을 썼다는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틱스라는 책인데, 지금 남아있는 책 중에, 그러니까 원론 말고 한 세 권인가 더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른 책은 조금씩 봤는데, 옵틱스는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뭐 재밌네요. 그것도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어, 그, 그 옵틱스에 나오는 수학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앞에 있는 것만 본 그냥 느낌으로 말하자면 이제 현대 기준으로 보면 역시 옛날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현대 기준으로는 그 엄밀함이라든지 그 의미 파악하는 게 좀 엄밀함도 떨어지고 의미 파악도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뭐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본다는 게 우리 눈에서 뭔가가 나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그냥 눈이 감지하는 것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의 크기를 인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선상에 있는 그냥 단순한 물건이라면은 그걸 보는 우리 그 시야각이 그 물체의 크기를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시야각을 재는 게 바로 사실은 아까 그 호의 길이를 재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야각 안에 이게 어떤 식으로 물체가 돼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 눈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차이 때문에 온도를 느끼는 거고 그냥 적당히 멀리 있으면은 두 눈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원근을 느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각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각이고 그, 그 각이라는 걸 재는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호의 길이로 잰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1인 예를 들면 원을 생각해서 그 호의 길이를 이제 레디안 단위로 호도법 단위로 재면은 그 각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평면에 있는 어떤 물건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직선으로 나타나는 녀석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처럼 보이는 녀석을 사실은 우리가 호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를 재는 거고 이제 사실 입체가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물건이 사실 모든 것은 입체니까. 근데 입체를 우리가 보는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부터 구면을 그려요. 우리 여기다 구면을 그리고 구면에 맺힌 그림자가 생기고 그 구면에 맺힌 그 그림자의 그 건널비, 그러니까 구면에서의 건널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불러요. 솔리드 앵글이라고 부르는 그 각이 있고 그 녀석이 또 이제 어, 상당히 재밌는 수학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솔리드 앵글이라는 것을 재는 단위는 스테라디안이라고 부르는 또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이를 재는 거고 그 녀석은 당연히 반지름 1인 구면의 건널비가 4파이 r 그러니까 4파이니까 4파이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넓이 재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길이의 단위로 우리가 아까 그 각을 쟀듯이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입체의 어떤 것의 넓이를 잴 수 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무슨 얘기 좀 생각났던 게 있다가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어, 각을 어, 그냥 그 공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고 우리가 각이라는 것을 아까 호도법으로 정의를 할 때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호의 길이로 잰 거잖아요. 근데 호의 길이의 기본이 지금 원의 둘레란 말이죠. 원의 둘레를 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의 둘레라는 것의 값은 원주율의 정의랑 관련이 있고 다시 말해서 원주율 값이 유한하다는 거라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호의 길이가 왜 무한하지 않냐는 거예요. 호를 보면 우리가 점이 무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호의 길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수학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고, 호의 길이가 유한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고, 물론 고민을 했죠. 아르키메데스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공리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현대 수학에서는 필요 없는 그런 공리를 만들 정도까지 이제 그 호의 길이의 그 유한성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원의 둘레 혹은 곡선의 길이를 잰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적분이 있지 않으면 정의가 안 된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이제 다 집어치우고 원들레 유한하지 내가 재봤어 잘라가지고 뭐 자로 재봤더니 유한하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알지만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게 순환론법을 피해가면서 그 원줄이 그 유한하다는 걸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 길이가 유한하다는 걸 밝힐 수 있을지. 왜냐하면은 이 곡선의 길이를 재는 것도 잘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곡선 위에 각 점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선분들을 다 이어가지고 이 선분들의 길이에 어떤 극한값으로 정의하고 싶은데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증명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선분의 길이의 극한값은 백날 해봐야 곡선의 길이보다 짧을 뿐이거든요. 근데 곡선의 길이보다 긴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곡선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긴 선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절대로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 해결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속력을 적분하는 문제도 해보면은 원 같은 걸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곡선을 매개화 해가지고 속력을 계산하는 그 적분을 하다 보면은 삼가함수의 미적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삼가함수의 미적분을 잘 보면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상가함수의 미적분은 가장 기본이 아까 나왔던 게 사인의 미분이잖아요. 예, 사인 함수의 미분을 하려면은 그 아까 그 삼각형 그려가지고 작은 삼각형, 그 다음에 그 부채꼴, 그 다음에 큰 삼각형 이 사이에 그 넓이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 녀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 그 원의 넓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줄이라는 건 원의 둘레로서 우리가 둘레를 이용해서 정의한 상수잖아요. 근데 원의 넓이하고 왜 하필이면 그 아까 파이하고 관련이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 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인의 미분을 하려면 t분의 사인 t, t가 0으로 갔을 때 극각각 1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잘 들여다보면 원의 둘레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환문법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해가면서 각을 정의하고 이렇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차라리 스테라디안을 정의하는 건 쉬워요. 넓이는 적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길이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길이가 왜 흔히 말해서 왜 렉티파이어블 커브라고 부르는 녀석의 길이가 어, 여러분들이 혹시 그 대학교 1학년 과정이나 이런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그 공식으로 나오는지 그거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어, 의미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옛날 뭐죠 투시도 그리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 어,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거와 관련돼서도 재밌는 수학들이 있죠. 아까 그 복비라는 개념도 거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이 있는데 그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 D의 길이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네 개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서 볼 때는 A, B의 길이가 그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B, C의 길이도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그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면상에다가 어떻게 직선으로 그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림자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했을 때 요 간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복비가 똑같도록 이 간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복비가 그래서 사형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하고 B 프라임, C 프라임의 길이를 정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어딘지가 고정이 되고 C 프라임, D 프라임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비를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그때 중심 사용 얘기해가지고 제가 슬랙에 올렸던 거 그런 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그것을 설명한 그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진 주고 길이 한번 재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예, 일단 뭐 생각나는 코멘트는 이 정도가 있네요. 네. 그 혹시 약간 그 곡선의 길이가 유한하다라는 부분에서 그 네. 예를 들어서 4분원이 있으면 이렇게 반지름 두 개 있고 그 이렇게 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떠올랐던 건데 반지름 두 개보다 곡선이 짧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분원의 넓이가 그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작다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는 쉬운 거라고요. 그렇지만 4분원에서의 그 원호의 길이가 원호보다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그 정사각형의 두 변의 합보다 짧다는 건 직관적으로는 당연하죠. 직관적으로는 당연한데 증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생략했지만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걸 가정을 한 거예요. 뭔가 볼록인 거 안에 볼록인 게 포함이 돼 있으면은 포함되는 안쪽의 것이 더 짧다. 이걸 공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현대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건 공리가 돼서는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t분의 sin t의 극한이 1이 된다는 거 그걸 증명하는 과정도 그래서 그걸 잘못 만들면 안 돼요. 넓이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고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해야지 길이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게 사실은
논의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길이가 아까 그 호의 길이보다 그 현의 길이보다 호의 길이가 길다. 그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 호의 길이가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삼각형의 그 높이, 탄젠트에 해당하는 것보다 짧다는 얘기는 증명을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이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논의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돼요.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쓸데없이 까다롭거든요. 그런 것. 네네, 그것도 이제 코멘트 감사합니다. 근데 뭐죠? 아까 맞아요. 제가 아까 실수했다는 그 부분이 그 넓이를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네네. 네,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길이를 이용해서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넓이로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써놓은 것도 넓이라고 써놓고 이제 그 높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삼각형 높이 아까 제대로 그렸다가 그 정정을 네네, 해놔가지고. 네, 중간에 꼬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 저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길이를, 원의 둘레 길이를, 그게 유한하다는 것을 좀 재는 게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 어퍼 바운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의 둘레보다 더 큰 감싸는 어떤 직선 길이의 충분히 길게 만들면 직관적으로는 그 길이가 그 직선들의 합의, 그 선분들의 합의 길이가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원의 둘레보다 크다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보일 수는 없나요? 그 칸을 이용하지 않고? 아니면 또 궁금한 거는 그 곡선을 재는 그 부분으로서 그 호의 일부를 택하게 되는데 곡선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방식이 원의 일부 말고 다른 도형에서의 아니면 다른 곡선에서의 그 일부로서 채택할 수 있는 그 후보는 원 말고는 없는 건가요? 음,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분원의 호의 길이가 밖에 있는 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는 건 직관적으로는 너무 명백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우리가 선분이라는 것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다는 성질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곡선보다 어떤 선분이 길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선분 두 개의 합이 다른 것, 그 두 점이 있는 선분보다 짧다, 뭐 이런 종류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굽어져 있는 것의 길이에 대해서는 사실 애초에 정의조차 없는데 그것을 더 길다 짧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정의하는 방법은 결국 수학자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점들을 잇고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들 굉장히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그 길이의 합이 커지겠죠. 그것은 이제 그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크다는 그 삼각형 부등식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어퍼 바운드로 정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로어 바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그냥 어퍼 바운드로 길이를 결국은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으로는 그냥 로어 바운드를 뭔가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증명이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속력을 적분하면 길이가 된다는 걸 증명이 그래서 굉장히 교묘해요. 그 증명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교묘하니까 뭐 한 번쯤 어떻게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나중에 제가 봐서 그러면 그 증명을 뭐 올려드릴 수도 있고. 네. 아,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네. 의문이 드는 거는 어퍼 바운드만 있으면 네. 원의 둘레는 유한하다는 게 이미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분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분의 길이의 어퍼 바운드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퍼 바운드가 왜 곡선의 길이냐? 그렇잖아요. 그 곡선의 길이는 그 어퍼 바운드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아, 다른,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3D로 이렇게 구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동일한 간격에 이렇게 점을 막 만들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으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어떤 그 중심각을 순차적으로 잘라갖고, 그래갖고 그거의 사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 원의 홀을 일정하게 이렇게 자르는 그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게 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다른 곡선이라면 그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자를 수 있는 기가 되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어렵죠. 그 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타원만 해도 네. 타원의 그 호의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음, 모르거든요. 정확한 구체적인 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저한테 아주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이 타원을 만들고 거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고 싶은데 맞아요. 그 좌표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사값으로밖에 못한다. 이건 어, 그 대충 비슷하게 물론 이제 적당히 그 근사를 잘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그 타원의 길이 함수에 이제 그러니까 타원의 길이만 돼도 그래도 그 길이에 우리가 결국 역함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타원 함수라고 부르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함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곡선이 음, 있을 때 그 길이를 딱 분할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쉽죠. 이론적으로는 길이 재고 길이 음. 얼마인 그 점이 존재는 하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구하는 것은 진짜 전혀 다른 문제라. 그럼 제가 뭐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공유를 해서? 예, 그래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제가 어디서 보고서 막 이렇게 이런 면을 만들고 있어요. 이, 이렇게, 음, 구에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이게 구면에다가 면이 지금 이렇게 세 개인데, 얘랑, 얘랑, 이렇게 세 개에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위에서 보면, 요 선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딱 예쁘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이게 예쁘게 되게 동그랗게 딱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안에서 봐도 여기가 요 선이 되게 예쁘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예, 그런 지금 되게 디테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면들이 만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아,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뭐 예. 여기서 요거 지금 면이 첫 번째 게 이거고 이건 어떤 것의 일부인가요? 어, 요 끝 라인이 9고 예. 9에서 약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9에서 들어가는 타원 옆에 타원이 그려져 있나요? 옆에 타원체 뭔가 얘네들은 사실 다 원인데 네. 제가 회전을 시켜서 타원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을 잘 맞춰갖고 어, 이렇게 하고 요거 말고 그 얘는 여기가 이렇게 지금 45도로 맞춰놨는데 여기가
구를 위에서 봤을 때 대원의 이렇게 반지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잠시만요. 요거가 45도가 아니고, 참, 전체를 60도로 맞춰보면, 지금 두 번째면 요런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60도짜리 부채꼴이 하나 있고 거기서 위로 이렇게 쏙 들어와서 첫 번째랑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해놨고 이제 얘를 지어 이- 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만나요. 두 원이 이렇게 만나게 해놔갖고 이제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어 이제 세 번째 면이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가게 해놨는데 지금 요 라인이 되게 예쁘게 안 잡힌다. 저의 고민입니다. 여기도 예쁘게 이렇게 안 잡히고 있어요. 뭐 잘은 알 수 없지만 예쁘게 안 잡힌다는 건 실제로 예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아, 네. 음, 이제 뭔가 공의 중지. 상가함수의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값들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네. 이게 우리가 아는 어떤 쉬운 곡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뭐 음, 아크 사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조합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녀석일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막 뭐 식을 봤는데 도저히 제가 막 그 식을 저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아니라서 음, 그냥 제 모양만 따라갖고 그 그냥 제가 적당히 식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데 잘 저 정도까지만 되더라고요. 음, 네. 혹시 그 식을 테일러 전개해가지고 점을 많이 찍어서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테일러 정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중심각 이용해서 거의 어 사인 코사인 주고 이제 구면 만드는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그 점들이 다 어떤 함수를 이룬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하나의 집합 같이 뭐 x 좌표는 요 집합을 따르게 되는 거고 뭐 y 좌표는 뭐 요 구면을 따르게 되는 거고 뭐 z 좌표는 요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네. 두 개의 곡면의 교선이라는 게 첫 번째 게 같고 두 번째 게 같고 세 번째 그러니까 직계좌표계로 그 세 개 네. 같다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립방정식이 삼각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그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 그래서 막, 네. 네, 원 같은 것도 이제 막 원이 이렇게 만나는데 걔네가 막 또 이렇게 Z좌표로 막 돌고 그러니까 이제 두 구가 만나는데 이 대원들이 이렇게 돼서 Z좌표로 도니까
그 점을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음, 심지어 챗GPT도 다 틀린 식을 알려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음, 한번 혹시 작은 팁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근데 두 구의 그 연립하는 식으로 해서 식의 복잡함을 떠나서 두 개만 비교해서 교집합을 했을 때는 그려지는 그 공통인 그 교선, 그 교면, 그게 절대로 뭐랄까요. 그 뾰족점, 이렇게 유한계 뾰족점은 나올 수는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 거고, 두 개끼리 했을 때는요. 근데 저 모양이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게 두 개끼리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두 개끼리 비교할 때는 그 교선은 언제나 부드러워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거는 식의 계산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그리고 음, 근데 이게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비교했을 때 연립했을 때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연립,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연립. 근데 이것들의 그 합집합은 뾰족점들이 유한계가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끊김이 좀 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 함수가 아니라 개별 개별로 선택한 반지름을 다르게 잡은 그런 거였다면 끊김이 있도록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는 유한계의 포인트, 끊김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게 오히려 더 납득이 되는 부분 같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큰 구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얘네들을 첫 번째 거랑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교집합을 통해서.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구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옮겨지는 함수여야 그래야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네, 네. 지금 근데 뾰족점들, 이게 각이 이렇게 면이 스무스하지 않고 작은 면들이 보이는 거는 이제 사실 그 각의 간격을 좁히고 또 그 저 프로그램에서 얘를 스무스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좀 어려 해결하고 싶었던 점은 그 어떤 만나는 두 면이 만나는 교선 자체가 이렇게 딱 동그란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정규분포의 종 모양처럼 이렇게 되고 동그란 모양이 잘 안 빠지는 게 좀 그 점이 좀 어려웠는데 또 방법을 찾아보고 네, 음, 진,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